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을 끝내고 지금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조료는 일하는 텀이 이제 균일하지 못해요. 이제 아가들이 이제 그 예약된 아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돌발로 들어오는 아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 날을 이제 정해 놨다가도 이제 휴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휴식이랑 지금 이제 쉬어야 될 그 휴식 날이랑 이제 텀이 너무 길어서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 아저씨 보고 어저께 부항 놔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항을 놓는데 이제 뜨는데 이제 그 공기를 이제 주입하는 거를 너무 이제 세게 했었나 봐요. 이게 물집이 다 생겨서 그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데 자꾸 쓰려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물집이 잔뜩 생겼대요. 이제 저희 집 아저씨 저녁에 오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이고. 제가 연속해서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룬 가정. 나는 굶주림으로부터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살리려고 중국에 아무 연고 없이 왔다. 남이 나라 중국에서 어떤 것들이 날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다. 굶어 죽지 않으려는 생의 본능은 북한 경비대의 총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목숨을 끊고 싶지 않아서 앉아서 굶어 죽는 것이 몸소리치게 싫어서 태를 묻었던 선산의 땅을 멀리하고 자라면서 지나보낸 모든 추억들을 뒤로하고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 첫 탈북을 시도했다. 그런 날을 맞이한 것은 온갖 화려한 불빛들, 쓰레기장에서 뒹구는 흰밥과 흰빵들,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질려버리게 만든 기름 범벅이 반찬들, 찌꺼기들이었다. 중국에서 봤던 모든 것은 풍요롭다 못해 오물장까지 북한에선 이제껏 보지 못했던 기름에 범벅진 밥과 반찬들에 나는 기가 막혀버렸다. 그러면서 하루 전 내가 건넜던 두만강 저 너머에 있는 북한 땅이 지옥이었고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중국은 천국임을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실감하며 저절로 감탄했다. 내가 태어난 내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되고 차츰 이제껏 속아온 것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에서 배웠던 내 머릿속의 20대 중반까지 그 모든 가치관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풍요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지 못하게 했다. 나는 이미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자가 되어버렸다. 조국보다 나와 가족이 굶어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한 나는 북한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나로 하여금 탈북자의 길을 걷게 방치했고 내밀었다. 중국이 남이 나라이듯이 더 이상 북한도 내 나라가 아닌 남이 나라가 되었다. 내 바람은 분명 중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굶어서 퉁퉁 부어린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 쌀과 기름을 가져가고 싶은 것이었는데 남이 나라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딱 하룻밤만 갔다 오리다 하고 떠났는데 돌아갈 수 없어서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선자 언니네 집에서 계속 머물 수도 없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의논을 하더니 이미 북한은 돌아갈 수 없으니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에 다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선자 언니네 부부가 나한테 노래방과 결혼 중 선택을 하라고 했다. 노래방 도우미가 뭔지 설명을 들으니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중국에 왔다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미안함만 더해주는 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다. 중국에 호구나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자 언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닌 이상 결혼을 전제로 나를 지켜줄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중국에 결혼하러 온 것은 아닌데 차 물고 싶은데 울어도 다른 방법은 당시로선 없었다. 북한에서 주체 사상은 내 운명이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배워줬는데 남이 나라 중국에서 내 운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슴 시리게 실감했다. 그래서 선자언니 남편이 어린 시절 친구라는 지금의 애 아빠를 연길에서 만났다. 나를 보러 왔다는 남자를 본 순간 순한 성품과 차분한 성격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다음날 그 사람이 뒤를 따라 연길에서 도나로 왔다. 북한에서 왔다고 시댁에서는 무던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 시아버님은 북한이 50년대 후반에서부터 60년대까지 전쟁이 끝나고 새조국 건설이라는 고를 내걸고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들을 대거 북한으로 영입했을 때 북한 나진에 나가서 1년을 살다가 오신 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 대해서 나만큼은 아니지만 일가견이 있었고 남편보다 동질감을 더 나눌 수 있었다. 시아버님은 나진에서 일할 당시 목욕탕까지 쫓아와서 감시를 하는 북한의 시스템이 너무 싫었다고 했다. 중국에서 나온 분들을 집체적으로 합숙에다 잠자리 겸 숙소를 만들어 놓은 짜인 조직 생활을 하게 했다고 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는데 한 끼 200g으로도 정해진 식사도 부실하게 주니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셨다. 그 얘기 들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란 나라는 국민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래서 국민한테는 한없이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아버님은 북한에서 태어난 나보다 북한 경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다. 뉴스를 보다가 좋은 소식이라도 생각되는 것은 항상 전화를 걸어서 너네 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남편이 가족은 위로 형이 한 분,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사형제 집안이었다. 남편은 가족 중에 유일하게 가방끈이 길었고 시댁에서 떠받들리고 귀하게 자랐다. 시아주버님은 내가 북송된 이후 남편과 같이 일하는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기도 용인이 고시원에서 남편이랑 한 방에서 자다가 불이 나서 돌아가셨다. 남편은 열흘 동안 기도가 잠겨서 말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했다. 돌아가신 시아주버님도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다. 힘을 써서 이름은 다르지만 내 얼굴이 박힌 신분증도 만들어주셨다. 나는 시아주버님께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신분증을 꺼내들지 않았다. 첫 번째 한국행에서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면 어쩌면 북송을 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신분증을 만들어준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신분증을 끝까지 꺼내지 않았다. 사촌 시누이들도 지금은 안산에서 살고 계시는데 북한에서 와서 열심히 산다고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떠받들었다. 결혼을 원해서 한 건 아닌데 남편을 만나고 딸 아이 소윤이가 태어나니 북한의 가족 이상으로 또 다른 책임감이 들었다. 나랑 다른 성격의 남편이랑 중국에서 살면서 크게 소리내어 싸워본 적은 5손가락 아니다. 남편을 따라 길림성 도난시에 있는 사연진 장수촌에 가보니 당시 나랑 똑같은 신분 없는 탈북자 아가씨 아줌마들이 인신매매에 팔려 시댁마을에 와서 살고 있었다. 나까지 도합 11명이었다. 탈북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은 집들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할 인륜 대사임에도 쉬쉬하고 숨겨야 했다. 신분이 없는 이를 집 식구로 들임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 중에 피해를 입어도 감수하고 살아야 했다. 중국 공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늘 몸에 배고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이 연속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는 중에 탈북자 며느리가 있는 집을 신고해 북송시켜버리는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 세상 남녀가 하는 바람도 탈북자가 하면 상대 배우자가 신고를 해서 북송되었고, 동네 촌장 선거가 있을 때에도 탈북자 며느리를 둔 집은 여기도 저기도 서지 말아야 했다. 잘못 손을 들어주었다 하면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탈북자 며느리를 들인 집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 이렇게 탈북자는 본인만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시댁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빌미를 늘 제공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를 힘들게 어깨에 지고 유랑생활을 해야만 했다. 먹을 것 없는 나라에서 온 탈북자에서 짐승처럼 거둬주었다는 표현도 자주 들어야 했다. 배만 부르면 다 될 것으로 보이는 못 사는 나라의 쉬운 사람들이 탈북자 인생이었다. 원하지 않던 결혼이지만 탈북해서 중국에서 팔려다닌 탈북자 여인네들 삶을 비교한다면 나는 결혼을 잘한 경우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지금 생각해봐도 오빠와 아버지처럼 든든했고 남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편에게 나는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북한 여자를 어느 날 아내로 데리고 와서 처갓집 식구들 하나도 없는 결혼을 해야 했고 매일 매순간 중국 공안을 의식해야 했고 사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내 아이를 장모한테 데려다 보일 수도 없었다. 그런 나를 아내로 맞아 노심초사했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고맙고 참 감사했다고 머리 숙여 큰절을 올리고 싶다. 살면서 아쉬웠던 한 가지는 중국 조선족이라 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섭고 아프고 그리운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이 변하지 않는 오지랖 때문에 함께 살면서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했다고 이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북한에서 온 나의 아픔만 강조하고 남편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음도 사과하고 싶다.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남편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다. 내가 복송된 후 5년 세월을 나를 기다려주고 딸을 바르게 키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정말 평생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 남편을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져서 2006년에 북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물론 친정에는 중국에 친척이 없어 안 되고 시댁 쪽에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드나드는 고모네 친척을 빙자해서 내용은 친정 식구들만 알아볼 수 있게 넣어 탈북한 지 8년째 되는 해 친정하고 연락이 닿았다. 남편이 연길에서 도강증을 발급받았고 북한 친정에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생필품들을 일일이 발품 팔아 사서 보냈다. 북한 해관에 넘어가기 전까지 무서워하던 남편에게 전화로 힘을 실어주었다. 끊긴 전화기 너머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간 남편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다. 고모네 친척집에 숙소를 잡았는데 친정하고는 5분 거리였다고 한다. 사실 무섭고 떨리기는 친정 식구들도 매일 반이었다. 하지만 엄마를 만나서 생전 처음 장모님이라고 불러보았고 처남이라고 동생들이 찾아오니 그렇게 좋았다고 했다. 거기다 중국에서 바리바리 싣고 나간 갖가지 물건을 안겨주고 딸 소연이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하니
정말 가족이 끈끈한 힘을 느꼈다고 했다. 북한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중국으로 오는 날 엄마는 중국에 들어가는 사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서 비린내와 고린내가 폴폴 나는 이면수 5마리를 손에 쥐어 주셨다. 딸의 남편이고 사위인데도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가족들은 가는 길을 공식적으로도 배웅을 못했다. 엄마는 집 대문 안에서, 동생들은 해관 근처 길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올케는 자기가 다니는 병원 앞에서 그저 눈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슬픈 배웅을 받고 중국 해관을 넘어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했다. 나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만큼 남편에게 북한행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없는 친척을 만들어서 간 길이다. 해관에선 친척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너무 땀이 나고 떨려서 숨이 다 넘어갈 뻔했다고 했다. 내가 알기로 탈북 여성을 아내로 만난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북한 처갓집에 가본 사람은 아마도 10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그만큼 우리 남편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다녀왔다는 자부심이 항상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내가 또 친구들이 주변에서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고 밥을 먹을 기회가 많이 있는데 남편은 항상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자랑 삼아 얘기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남편에게 아내의 조국인 북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사사 여행자로서의 북한이 시장 골목까지 누비고 돌아온 남편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단연 1위가 북한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